방금 소개받은 이완구 변호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세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는데요. 그 배경을 서두에서도 안경공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6월에 저희가 금융세제 개편 방안의 일부로서 신탁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월에 세제 개편 방안 전체가 저의 발표를 계기로 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이전호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노력의 성과로 세제 개편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뭔가 좀 복지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뭔가 그 세제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후속 논의가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하에서 오늘 간단하게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세제 개편 방안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너무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복지형 신탁을 세제 측면에서 얼마나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가, 왜 복지형 가족 신탁이랑 기본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가라는 걸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논의의 배경으로 말씀드린 게 사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신탁이란 제도 자체는 오늘 계신 분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신탁이란 제도가 자체가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부딪히는 문제가 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좀 설명을 할 때 보통 법인이랑 많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법인 제도라고 해봐야 지금 역사가 한 18세기 이후로 해서 길어야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신탁은 오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법인의 아버지 정도 되는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세제 쪽으로 오면 기존에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는 법인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세제가 풍부하게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법인세법이 워낙 방대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법인을 활용하면 어떻게 과세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신탁을 활용하면 어떻게 과세가 되지라는 부분은 거의 몇 개의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신탁과 관련된 어떤 플래닝 내지는 그 조언을 자문을 드릴 때는 항상 이 세제 관련된 부분이 좀 막히고, 그래서 여러 다른 신탁제도 자체가 익숙치가 않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세제 측면에서 뭔가 불확실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굉장히 장애였는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세법 개정안이 제출이 됐고 지금 금년 내로 개정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문제점들은 좀 해소가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는 제가 요번에 나왔던 세법 개정안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존의 수익권의 이전에 제가 기존에도 기존에도 항상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 수익권 이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세법에서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완성 단계 있었고 거의 규정 자체가 거의 없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최소한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관련돼서 과세 기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과세하겠다라는 기준 자체가 처음으로 이제 개정안이 들어와서 상당히 전 고무적인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신탁제도는 충분히 앞으로 더 많이 세제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거됐다. 다만 오늘 드리기로 하는 이제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이라든가 공익 신탁과 관련된 부분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의도적으로 빠졌다기보다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문제점이 워낙 크고 그걸 예측 가능성 있게 확보하는 문제도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신탁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주는가의 문제까지 나갈 여력은 당연히 없었겠죠. 지금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전반적인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려면 지금 장애인 특별부양,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과 공익신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의 배경으로 재차 말씀드리고요. 59페이지는 그 전반적인 그 오버뷰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출연 주체,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신 뭐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 친족, 기부자, 공공기관 등이 뭔가 그 최종적인 보호 대상, 즉 장애인, 아동, 노인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대상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탁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자, 이 보호 대상을 수익자로 특정을 해서 수익자 신탁, 그래서 수익자가 있는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좀 전반적인 그 수혜를 주고 싶다. 그래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전반적 장애인 뭐 어떤 종류를 특정을 수혜자의 종류를 특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목적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수익자가 있는 신탁과 그렇지 않은 신탁을 활용하는 두 가지 크게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은 수익자 신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다른 형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전형적인 형태고 이미 제도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익신탁은 그렇게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은 형태의 목적 신탁의 하나의 그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부류를 나눴을 때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입니다.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은 좀 후에 전반적인 조문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도가 생긴 건 1998년이고 굉장히 오래된 제도고 참 그 목적과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체결되는 건수가 뭐 아주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1년에 한두 건 정도 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 발표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그 좋은 취지에 비해서 활용이 되지 않는가가 굉장히 주된 관심 사항이었는데 좀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이 제도를 이해를 해보니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개념이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입니다. 그 법령 자체에서 자익신탁이랑 타익신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시는 게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해하시는 데도 굉장히 좀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측면에서 정리한 게 이제 이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이 소득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개념 설명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 화살표가 어떻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익신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은 신탁을 자익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신탁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소득세 측면에서도 일단 위탁자가 소득세를 낸 다음에 그걸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수익 추징자한테 증여를 하는 형태가 자익신탁의 경우는 좀 일반적이겠죠.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에서 동일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먼저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형태가 자익신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면에 타익신탁은 다른 사람이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별도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위탁자가 증여자가 되고 수익자가 수증자가 돼서 동일한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자를 한번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위탁자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바로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뭔가 이득이, 예를 들면 제가 이 그 슬라이드에서 예시를 들었던 거는 배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거였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가 생기지만 이 경우에 수익자 자체가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분산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 개념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증여세 이연 효과라고 해서 뭔가 이게 굉장한 뭐 양쪽 다 관계없이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고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증여세랑 관련돼서 또 타액 신탁과 자액 신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액 신탁의 경우도 동일한 상황을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주식이다.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예시든 것처럼 주식 동일한 목적물, 즉 주식을 위탁자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뭐 배당을 언제 받든지 간에 그 주식 자체에 대해서 주식을 일단 수익자가 받는 위탁자가 증여자가 받는 시점에서 과세가 되겠지만, 타액 신탁의 경우 지금 상증세법 증여 시기랑 관련된 규정이 좀 중요한데, 증여 시기랑 관련돼서 이익을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과연 이연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이 증여세 발생하는 시점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자체가 수증자한테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긴 하지만, 증여세가 자액 신탁에 비해서 좀 늦게 발생을 한다. 실제 지급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 정도로 자액 신탁과 타액 신탁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3페이지는 다시 세법 개정안으로 들어와서 이 타액 신탁의 경우가 주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증여 시기와 양도 시기랑 관련된 규정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증여 시기랑 관련된 규정들은 기존에 있었지만 조금 더 보완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자체가 없었지만, 해석에 의한 경우 제외하고는 없었지만 새로 도입이 됐다. 이런 큰 틀에서만 좀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발표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특별부양신탁과 관련돼서 조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는 자액 신탁의 경우인데요. 이거는 98년도부터 애초부터 있었던 제도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자, 주로 부모님들이 되겠죠. 부모님들이 장애인에게 일단 증여를 한 다음에 그 증여를 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증여받는 재산 자체, 이 신탁을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증여받는 재산 자체에 대해서 일정 금액,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5억 원 상당의 금액 범위 내에선 비과세를 한다라는 규정이 98년도부터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조항이 65페이지 나와 있는 이제 타액 신탁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 타액 신탁과 관련돼서는 기존에도 이미 많은 뭐 일종의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의가 타액 신탁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건의내 내지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반대로 다르게 일단 증여가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신탁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신탁업자에게 바로 신탁을 하면서 수익자로 장애인을 지정을 하는 형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타액 신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개정돼서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증여세랑 관련돼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은 이 경우는 수익을 받는 시점에 소득세랑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구조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제도가 작년에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자액 신탁의 경우랑은 좀 이렇게 접근 방법 자체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는 않다라는 게 오늘 사실은 이 장애인 특별부양신탁과 관련된 저의 제안 내지는 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조항 자체가 작년에 도입됐다는 정도만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이제 장애인 특별부양신탁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사항, 저 말고도 이전에 논문들이 워낙 많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한도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취지의 제도가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런 한도가 충분치 않다라는 부분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과세 한도는 제가 좀 추적을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게 98년도부터 한도 5억 원 자체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사정의 변동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큰 부분이 아닐까. 98년도랑 지금과 다른 부분들은 계속 변동이 있었던 반면에 이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과 관련된 비과세 한도는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문제점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는 이런 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비교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신탁의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 공제 한도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1,500만 원이었던 반면에 일반적인 신탁의 경우입니다. 1,500만 원인 경우에 반면에 3천만 원, 2014년 그러니까 2007년에 3천만 원, 2014년에 5천만 원으로 이제 점차 이 사회 경제적인 그 사정을 반영해서 그 상향이 된 반면에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에 관해서는 이런 상향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뭔가 상속세랑 관련돼서도 좀 제가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족이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대여명이나 19세까지 기간 등을 감안해서 뭔가 추가적인 공제 금액을 가산하는 뭔가 제도들을 좀 두고 있는데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은 뭐 이런 거랑 관련된 특별한 배려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해서 한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본 거고요. 68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걸 그냥 한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해서 제 나름대로의 방안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가 신설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 활용이 좀 미비하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지금 특히 원본 5억 자체도 뭐 그 상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수익률 자체가 이게 처음 신설된 1998년이랑 비교를 하면 1998년에 일반적인 수익률 이런 걸 수익률과 지금의 수익률을 비교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액 신탁에 결국 이제 얼마나 수익을 받느냐가 결국은 증여 시기와 증여 가액으로서의 핵심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타액 신탁의 경우 특히 타액 신탁의 경우에 받는 이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원본 기준으로 5억 타액 신탁의 한도 5억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한두 건이라도 이용되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특히 토론자분들도 좀 말씀 주시겠지만 공적 구조, 그러니까 뭔가 연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그 타액 신탁이 특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타액 신탁의 경우에 뭔가 배려나 고려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저희 제안을 담아봤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그 수익자가 없는 신탁 공익 형태로 뭔가 수익자나 수혜자를 특정하지 않고 베푸는 공익 신탁의 경우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본 구조는 일반적인 신탁과 동일합니다. 위탁자가 있고 이건 그 법무부 홈페이지 공익 신탁을 담당하는 담당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수혜 대상이 있는데 수혜 대상이 보통의 경우는 수익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수혜 대상 내지는 수혜자 이 정도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71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용 현황을 보면 거의 이제 최근 그 초기에 뭐 한 2015년 전후에서는 좀 이렇게 연간 한 10건 전후라도 그 이용 실적이 좀 있었는데요. 거의 최근에는 이용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거의 없고 뭐 설정되는 건들의 경우에도 위탁자 숫자라든가 신탁 재산의 경우는 이게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좀 이렇게 이용 실적이 낮다 이런 정도를 좀 정리를 한 거고요. 72페이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를 이제 세법 측면에서 다른 측면도 다 법제 측면이라 이런 부분도 당연히 다 있겠지만 세법 측면에서 좀 찾아보면 결국은 좀 복잡하게 논의드리겠지만 결국 상증세법 14조 상증세법 시행령 14조랑 결국 연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에도 뭔가 그 혜택을 받으려면 상증법 1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부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상증법 14조를 충족하는 게 중요한데, 이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특히 1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이거나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공익신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공익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사실 그래야 공익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사실 이게 공익신탁의 존재 가치랄까요? 존재 의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세법으로 오면 뭔가 그 공익법인을 통하지 않으면 혜택 자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공익신탁을 가지고 막 논의를 하다가 이 상증법 보고 다른 팀 변호사님들, 다른 분야의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의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익신탁이란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공익법인의 약간 툴 같은 건가, 이렇게 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의문과 비판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공익신탁이 활용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73페이지는 좀 제가 그 공익신탁 관련된 사이트, 공시 사이트에서 한 가지 그냥 사례를 뽑아온 건데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그 관점입니다. 지금 설정된 지는 2017년 정도에 한 명이 설정을 했고, 가액은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최초에 지금 보시는 걸 빨간 부분 보여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2천만 원을 집행한 거 이후에는 집행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타이틀 보시는 것처럼 장애청소년 뭐 이렇게 체육 활동을 위해서 만든 공익신탁이라는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만든 신탁인데, 최초에 공익재단에다가 지급된 금액 이후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왜 잠자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큰 뭐 공익신탁법 자체에 무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어차피 이 공익신탁이라는 부분을 공익법인이라는 부분을 좀 타고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이 현재 구조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공익신탁을 운영하는 수탁자 입장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해서 뭔가 공익법인을 의존하지 않고 뭔가 공익활동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들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용과 관련돼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게 사실 저희 공익법인하고 관련돼서도 공통된 문제지만, 공익신탁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서 기부를 하고 알아서 뭔가 수혜 대상자를 찾고 지급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그 과정 자체가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익신탁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누구의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어디서 공제를 해주고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같이 따라와야지 되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공익법인과 공익신탁을 뭔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세법에서도 좀 마련이 됨과 동시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 비용을 좀 합리적으로 송금 산입 내지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장치, 뭐 제가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런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지금 잠자고 있는 공익신탁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74페이지는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로 해서 나눠서 설명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